오늘 강의를 할 서교 손수용이라 합니다. 제가 멋진 분들을 이렇게 뵈니 잘 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반면 여러분들은 좋은 지식을 얻어갈 기회를 얻었으니까 오늘 땡 잡았다 이렇게 이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이 강의는 대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강의할 분량인데 뼈만 추려가지고 1시간에 하려니까 이만저만 무리가 따르지 않습니다. 전통 그림의 명칭 변화와 이해, 그림을 보는 법, 그림을 감상하는 방법, 또 어떤 그림을 어디에 걸면 좋을까 하는 것을 취미나 상식선에서 오늘 강의를 할까 합니다. 여러분, 삶이 무엇입니까? 계란이 왔습니다. 계란이 왔습니다. 삶은 계란이 왔습니다. 삶은 계란이네. 삶은 계란입니다. 저도 이거 몇 년 전에 열차를 타고 오면서 배웠습니다. 근데 오늘 이 관객들이 너무 적어서 제가 긴장이 돼가지고 긴장 좀 풀렸고 흰소리 좀 했습니다. 사실 삶은 먹고 사는 거죠. 공자의 제자 계로가 공자에게 선생님, 관문사 하나이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런 얘기죠. 아니 공자왈 미지생 언지사라. 내가 생도 모르는데 사를 어떻게 알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먹는 문제가 해결되면 행복합니까? 당연히 아니죠. 무엇을 해야 할까? 어디서 보람을 찾을까?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게 참 많아요. 자, 필요한 거, 가장 필요한 거 한 가지만 얘기해 보시죠. 저는 첫째 건강이고, 둘째는 경제력이고, 셋째는 소일거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점차 외로워지고, 이 우주만큼이나 소외돼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요. 이때 필요한 게 뭐냐면은, 혼자 즐길 수 있는 취미 같은 거예요. 그 탈무드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는 배우는 자이고, 그리고 가장 행복한 자는 감사하는 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강의를 들으면 취미를 제대로 즐기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행복은 자동으로 배가 되죠. 자, 우리 동양의 역사를 보면요. 요순, 하, 은조, 춘추, 전국, 그 다음 진한, 위진, 남조, 북조, 수, 당. 그다음 오대가 잠깐 썼다가 요나라가 섭니다. 송으로 넘어가죠. 그 금나라가 썼다가 원명청, 중화민국 이렇게 이어져요. 자, 인류 회화의 기본적인 요소를 분석을 해보면요. 정과 성과 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표현 양식에 있어서는 동양어는 획과 선으로서 이루어진 예술로서 사물의 내부로부터 체계를 세우려는 정신적이고, 서양어는 사물의 외부로부터 체계를 세우려는 빛과 색과 면의 예술입니다. 그러면서 물질적이죠.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전해지는 가장 오래된 그림은 이 동진시대에 위진 남조 북조, 남조의 동진시도에 여사 잠도권이라는 이 고계지가 그린 그림입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약 1600년 전 겁니다. 대단하죠? 이 여사 잠도권은 서진의 해제의 비인 가시의 비행을 풍자하고, 서진이라면은 우리가 삼국지에 나오는 조조와 유비와 송건이 쟁패를 벌이던 그때에 제갈량과 사마이 이 두 책사가 쟁패를 벌이던 그 시기인데, 그 사마이가 서진의 어떤 초석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서진은 그의 아들 사마염이 세웠고요. 동진은 그의 손자 사마야가 세웠습니다. 그 비행을 풍자하고 그 일족에 지나친 세도를 염려하여 장화라는 사람이 여사잠이라는 문학 작품을 그림으로 그렸는데, 그 그림 내용은
궁중에서 여성들의 어떤 일상생활의 표현, 그리고 여성들에 관한 짧은 격언, 이런 것들을 담은 그림으로 원래는 12폭이 전해져 내려왔는데 이게 영국으로 건너가서 3폭이 유실이 되고 현재 9폭이 대형 박물관에 있습니다. 저도 영국 여행을 하면서 이걸 한번 보려 했는데 일정에 쫓겨가지고 보지를 못했어요. 도파로만 구경을 했습니다. 이 여사 잠도권의 일부입니다. 이 고개지라는 사람은 교묘한 필체와 예리한 관찰로 형태의 특징을 놀랄 만큼 정확하게 묘사를 해요. 그리고 이는 또 사탕수수를 즐겨 먹었는데 사탕수수를 먹으면은 가지부터 뿌리 쪽으로 이렇게 먹고 들어갔어요. 친구들이 야, 뿌리 쪽으로부터 먹으면 달잖아. 왜 뿌리 쪽부터 안 먹나? 그러니까 야, 먹으면 먹을수록 달잖아. 그래서 점입가경이라는 고사성어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낙심부도라는 그림을 그렸는데요. 이 낙심부도는 고계지가 그린 그림을 송대 모사본이 전해져요. 이건 송대 모사본입니다. 진품은 없어졌다는 얘기죠. 그죠? 이 내용을 보면요. 조조의 아들 조식. 조조의 아들이 몇 명이냐면요. 조조는 호색한이라서 25명이라고 전해져 있어요. 하지만 문헌에 드러나는 것은 5명입니다. 5명. 자, 조비, 조시, 조앙, 조창, 조충. 조앙은 완성 전투 때 조조를 살리고 자기는 대신 죽었어요. 그리고 조충은 13살 때 어릴 때 죽었어요. 아주 두뇌가 명석하고 뛰어나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조조의 아들 조식이 자기 형수, 즉 조비의 마누라, 자기 형수인 견이를 짝사랑을 하면서 낙심부라는 시를 지어요. 그 낙심부에서 조식은 자기 형수의 화신인 여신 복비를 짧고도 애달픈 연정을 꿈꿔요. 고계지의 예술이 촉기는 요 러브 스토리를 놓치지 않고 그림으로 그린 것이 낙심부도입니다. 이게 가장 오래된 그림들이죠. 자, 이제 전통 회화 용어를 한번 봅시다. 저 화면에 비치는 것 같이 수묵화, 수묵문이나 문이나 남정화, 북정화, 남도화, 동양화, 한국화, 전통회화, 채색화, 민화서의 사권자. 이게 전부 다 우리 전통 회화의 전통 그림의 명칭들입니다. 이렇게 많아요. 하지만 이걸 전공자들도 속이 시원하게 설명을 못해요. 왜? 저처럼 연구 좀 해야지. 연구도 하지 않고. 제가 오늘 속이 후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에 쫓겨가지고 이 수박 끄달기 식으로 간단하게 넘어가면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림은 오로지 표현 형식이나 기변면으로 본다면 어떻게 공간을 인식을 하면서 형상화하느냐가 문제에 불과하듯이 산수화에 있어서도 자연을 어떻게 형상화하느냐가 아주 중요한 과제였어요. 그래서 위진남북조 시대의 남조의 종병가 왕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 인연적 근거가 제시된 산수화는 수나라 때의 전제아간에 의해서 산수화다운 산수화가 그려져요. 그전에는 전부 다 우리가 드라마에 나오는 작전지도 비슷한 거였죠. 여기 이제 전제아간이 그린 유춘도입니다. 이게 수나라 시대에 그렸으니까 상당히 오래됐죠. 가장 오래된 산수화입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 용어들을 한번 해부해 봅시다. 자, 수나라의 전작원을 거쳐가지고 당나라 오도자, 이사원,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그림이 많이 발전해요. 우리가 교과서에도 보면 오도자라든가 이사원이라든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사원은 청록산수를 그렸는데요. 위진 남조 북조 6조 이래의 산수와 전통을 이은 것으로 정격에 속한 것이며 공세하게 자연 묘사를 한 것이다, 이래 보면 될 것입니다. 그 이사원 부자와 그 일파가 후대에는 이사원은 북정화, 즉 북하의 시조가 되죠. 그 문인산수와 문인화는 왕류에 의해서 새로운 수묵산수로 발달을 했어요.
그 왕윤원 사람은 얼마나 대단하냐면은 시, 서화, 문에 전부 다 능통해요. 그 당시에서는 가장 걸출한 인물로 이렇게 꼽혔어요. 그리고 이 양반은 선학과 도학에도 아주 조예가 깊었어요. 후에 문인화의 시조라 하죠. 남종하다, 북종하다, 남하다, 북하다 하는 거는 남종화를 줄여가지고 남하, 북하죠. 이건 청대의 그림을 청대의 그림을 달마의 선에 비유해가지고 이렇게 구분하여 붙인 이름입니다. 자, 수묵이란 말은 당나라의 유상이라는 사람이 그의 시에 처음 사용을 했어요. 장언언이라는 사람은 역대 명하기에 은중용은 묵색을 사용하여 그림을 그렸는데 마치 오체를 겸비한 듯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체가 뭡니까? 오체. 또 아시면서 대답도 안 하시고. 오체가 뭐냐면 오방색입니다. 적청황 흑백. 오방색이 우리 얘기하는 오방색입니다. 당한종 때는 문물이 발달해 성당기라 했는데 이런 시기를 거치면서 수묵화라는 용어가 생겨납니다. 자, 수묵화가 뭔지 자신 있게 한번 대답해 보실 분 안 계십니까? 아시면서 또 얘기를 안 하신다 이런 얘기죠. 수묵화는 화선지에 먹의 농담으로 그림을 그리며 약간의 담체를 배합한 그림의 양식을 얘기를 해요. 이 수묵화는 선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최세의 관념을 탈피했는데 이 선은 누가 전했냐면 달마가 전했죠. 보리달마는 520년경에 중국 광저우에 도착을 했는데 광저우가 지금 광주예요. 광주 참 이 경치가 좋고 아주 여행지로는 딱이죠. 그의 시열 양나라 무제를 만나요. 양무제와의 대화에서 무제가 내가 백성을 규율하고 절도 많이 짓고 승례도 많이 양성하여 선한 행위를 많이 했는데 구원을 받을 수 있겠나 이렇게 물어요. 이런 지혜의 달마가 뭐랬냐면 소무공덕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덕을 쌓아도 아무 덕이 없다 하여 황제를 당혹해 하고 그 무제가 얘기를 다시 하여 질문을 하는데 뭐가 그럼 진정한 진리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물음에 달마가 불식 나는 모른다고 대답한 고사는 널리 회자되어 있죠. 달마의 생애에 대한 얘기는 되게 설화적이에요. 이 선의 전파는 수묵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이에 수묵화가 급속도로 발전을 하죠. 이제 우리는 수묵화가 무엇이고 어떻게 해서 이 용어가 생겨났는지 알았습니다. 자, 당이 망하고 오대가 잠깐 썼다가 요나라가 썼다가 송으로 넘어가요. 그 요나라 같은 거, 뭐 금나라 같은 거 이런 거는 웬만한 사람들은 잘 몰라요. 송은 문치주의를 표방하면서 걸출한 문인들이 많이 나와요. 송나라는 조광제가 세웠죠. 그 동파 소식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한 문인 사대부들. 당송 8대계가 한유, 유정원, 왕한석, 구양수, 정공, 소순, 소식, 소철. 근데 이 소동파의 이 부자들은 이 당송 8대가의 세 자리를 차지해요. 소수는 자기 아버지고 소철은 자기 동생이고 이렇게 세 자리를 차지합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사람들이 사서상경과 시문에 통달한 선비들이 과거 시험을 준비하면서 익힌 서법의 운필을 빌려가지고 자연의 대상물을 간결하게 자기 느낌과 함께 표현한 새로운 경지의 그림을 우리가 수묵문인의 이념적 근거를 확립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한 소동파는 왕류의 그림을 보면서 앞에 왕류를 얘기했죠. 왕류를 보면서 시중유화, 화중유시라 했습니다. 시 속에 그림이 있고 그림 속에 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러면서 수묵하는 문인들이 문인이라는 글자를 따서 수묵문인화라 칭했어요. 이 문인화는 즉 말하자면 문인들이 글 공부를 하는 중 여기로서 장난삼아 이렇게 그린 그림이 시초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수목문인화도 뭔지 알았습니다. 자, 송이 망하고 금나라가 잠깐 섰다가 원나라로 넘어갑니다. 유라시아 대륙을 질풍처럼 휩쓸고 유린하던 원은 남송까지 멸망을 시키고, 남송을 멸망을 시킨 게 1279년입니다. 북경을 수도로 정해서 90년간 중원을 지배해요. 원나라 사회 체제가 확립이 된 다음에도 다수의 한족 서민들은 이 민족 밑에서 관직이 임하기를 거부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 이들은 산속과 호수에 응거를 하면서 탈속과 자오의 수단으로 학문을 하고, 그리고 그림을 그려가지고 용필이나 기법면으로도 큰 발전을 일으켰어요. 이래야 원대 이후의 모든 그림은 문인화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어버려요. 그 이후에 모든 것은 문인화를 할 수 있으며 명청대뿐만 아니라 우리 조선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원나라 시대 그림이 이 동양이나 중국 회화 역사상에 갖는 커다란 의미는 뭐냐면은 원대 이전 시기까지는 형태 위주로 그림을 그렸는데 조명부라든가 전선이라든가 원사대가인 황공망, 오진, 애찬, 왕몽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자연은 화가에게 형태를 제공을 하지만 화가는 그것을 자유로이 빼고 확대시키고 그리고 생략하고 감명을 받으면 그걸 확대시켜서 이렇게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이걸 느꼈어요. 이러면서 이 문인화가 발전을 거듭해요. 명청대 이후에는 전부 문인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래 원대 이후의 문인화라 하면은 산수까지 포함한 모든 화목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되어버렸어요. 중국 회화가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은 기록이 이야기하면 고려 때부터입니다. 그 당송팔대가의 진공이라는 사람은 고려는 예의도 바르고 학문도 아주 숭상하는 아주 훌륭한 나라다 이렇게 칭찬을 했답니다. 조선 초기의 대표적인 화가는 안견, 강희한, 이제 아는 분들이 슬슬 나오죠. 그 다음 중계에는 심사현당이 있고요. 삼재가 있는데 겸재 정선, 현재 심사정, 관아제 조영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문은 단원 김홍도, 회원 신윤복, 오원 장승업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조선 말기 회화에서 가장 이 예술을 꼽혔던 거장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조선 말기 회화에서 제일 먼저 주목이 되는 것은 뭐냐면은 남종 문인화의 본격적인 유행과 토착입니다. 이 시대에 강력한 영향력을 형성을 했던 사람은 누구냐면 추사입니다. 추사와 그 일파들. 추사는 실사구시를 주장을 하면서 실사구시는 사실의 토대를 두고 진리를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그 실학과 금석학에 아주 큰 업적을 쌓은 대표적인 학자이자 뛰어난 서화가죠. 금석학은 뭐냐면은 자, 우리가 철기, 동기, 석비, 화폐에 있는 글자를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 외에도 우봉, 조일용, 오원, 장성업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 그림 모르시는 분? 아시는 분? 예, 다 알죠. 추사 선생의 세안도죠. 그림을 그리게 된 경위는 추사가 제주도에 유배를 갔는데 59세에 유배를 갔습니다. 그 제자인 이상적이 스승에게 변함없는 제자의 의리에 대한 보답으로 이 그림을 그렸어요. 우봉, 이상적이 누구냐면 평안도 쪽에 우봉 이씨입니다. 이 집안은 9대에 걸쳐가지고 이 역관시험에 합격자를 30명 이상을 배출을 했어요. 역관시험 그러면 요즘 우리 외모고시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서 이 양반은 27세 때부터 순조, 현종, 칠종, 고종 이 4대에 걸쳐서 중국을 몇 번 왕래했냐면 12번을 왕래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가 보통 뭐 이덕무나 박재가 이런 사람들은 중국에 한 번 갔다 와가지고 막 난리 치고 막 아닙니까? 그 스승과 제자에 대한 보답으로 이 그림을 그려주었어요. 이 내용은 세한연유지 송백지우조야
날씨가 추워지고 난 이후에 소나무의 푸르름을 안다는 내용인데, 제가 특강을 다니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뭐냐면은 주사와 의원 중에 누가 그림을 잘 그렸냐 이런 질문입니다. 자, 누가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자, 의원 장성의 그림입니다. 신선도 주사 그림, 장성의 그림. 자,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은 주사 선생을 한층 높이 평가를 합니다. 이게 왜일까요? 자, 이 두 분의 생장 배경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주사는 평생을 학문 정진에 힘쓰고 도학으로 수양한 그 교양과 인격으로 필선의 골기가 드러나는 격조 높은 그림을 그렸고요. 오원은 영화 치아선 봤죠? 치아선에 봤듯이 평생 먹고 마시기 위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형사에만 뛰어났지 흉내 잘 내는 수준이고 술에 찌든 생활을 했어요. 그림의 재주로는 주사는 오원의 발치도 따라가지 못해요. 하지만은 우리들의 평가는 주사 선생을 한층 더 높이 평가를 합니다. 이게 왜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예술과 기법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가끔 우리는 보면은 달마도 전공이다, 말그림 전공이다, 금돼지 뭐 전공이다 하면서 그 방송에 이 선전하고 막 팔고 막 기가 막 쏟아져 나온다 하는 이런 그림들 많이 봤죠. 이런 부류의 작가들을 종종 보죠. 이것은 하나의 기법 흉내고 기능이지 예술로 오인을 하면 안 돼요. 자, 예술과 기법의 관계에 있어서 프랑스의 극작가 알렉산드르 듀마는요 아주 정의를 잘 내려놨어요. 예술과 기법의 차이를요. 기법은 너무나 중요시 되어 그 기법이 예술로 오해하는 일도 생긴다. 이렇게 정의를 내놨어요. 이건 이 논문을 쓰는 사람들은 거의 99% 인용을 하는 대목입니다. 이런 거는 사실에도 착착 나와요. 그 조선시대의 선비들은 문인화와 더불어 또 사곤자를 그렸죠. 이 당시에는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인격 소양의 한 방편이었습니다. 결국 예술은 인성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제가 그림을 배울 때만 해도 입문 과정에 점을 찍는 법을 여러 달 반복하는 것은 이는 정신을 똑바로 두기 위함이었고, 선을 끊는데 몇 달 행위는 선을 끊는데 몇 달은 행위를 바로하기 위함이었고, 획을 뻗을 때도 오랜 연습은 경박을 금했어요. 가로 수직으로 농담을 연습하면서 상대와 나와의 관계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동그라미 삼각형 네모를 만들면서 사회에 적응을 깨했습니다. 마무리도 신중히 해요. 자신의 처신에 책임을 졌습니다. 이는 입문 과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작품을 하는 동안은 계속되어요. 그러므로 이 생각이 옳지 못하고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자신이나 사회에 덕이 되지 않아요. 동양화는 물론 서양화를 해도 그림은 기술이 아니라 인격이 수반되어야 해요. 이 조선시대 문인화는 사군자 그림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거기에는 조선사회 전체에 통용되었던 철학적 분위기가 그림으로 나타내는 거죠. 조선사회의 주류는 말할 것 없이 문인 양반, 사대부들이죠. 이들의 삶의 목표는 뭐냐면 세속적인 행복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같이 그들은 인간으로서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레벨인 군자가 되길 꿈꿨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늘 학문 수양에 힘을 썼고, 그리고 아울러 검소하고 소박하고 정갈하고 양반하는 등의 도덕을 실천했던 이런 삶의 태도를 지닌 문인들이 그림으로 그린 건, 그리고 이상을 드러낸 것이 사군자요 문인합니다. 자, 이제 작품 한 점을 감상해 봅시다. 이 작품은 고등학교 미술 교과서에 단원 김홍도 선생 그림과 나란히 실려 있는 풍요라는 제목의 저의 작품입니다.
여러분들 느낌이 어떻습니까? 간결하면서도 강인한 선으로 이루어져서 기운 생동하는 느낌이 듭니까? 대답이 영 없으시네. 아, 저분은 진정한 감상자네요. 이런 그림을 우리가 동양화 문인화라 그럽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수묵화, 수묵문인화, 문인화, 남정화, 북정화, 사군자 등이 어떻게 되어서 이 용어들이 생겨났는지 무엇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대충은 알았죠. 다음은 동양화, 한국화는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요것도 제 작품인데 산수화입니다. 문인화 잘한다고 산수화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산수화 잘하는 것도 문인화 잘하는 건 아니고요. 다 다른 분야입니다. 근데 여기 앞에 있는 사람은 이거 다 잘합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남들이 갑디다. 자, 동양화란 우리 전통적인 재료와 기법 및 이론에 의해서 그려진 그림을 말하며 조선 말까지 글씨와 함께 서화로 지칭을 했습니다. 동양화의, 즉 말하자면 동양문인화의 소재별로 보면은 첫째 산수화가 주를 이루고요. 그 다음 화재와 초충화, 영모와 의와 소가와 인물과 서예, 사군자 열에 있습니다. 산수화는 산과 물의 그림이고, 화재화는 꽃과 새의 그림이죠. 영모는 호랑이, 개, 말, 소, 고양이, 털 날린 짐승요. 사람도 털 날리는데 영모에 들어가요. 밑에 인물화가 있죠. 그 다음 의화. 의화는 잉어, 소가리, 개, 새우, 물고기를요. 초충화는 풀벌레, 풀꽃. 소가는 과일과 채소 그림. 이 모든 게 문인화의 동양화입니다. 동양화란 일제가 우리 서화를 새로 유입되는 서양화와 구분하기 위해서 붙인 이름이에요. 그 당시만 해도 중국은 중국화, 조선은 조선화 그랬습니다. 1920년경부터 쓰이기 시작했으며 공식적인 사용은 1922년 조선 총독부 주최 제1회 조선미술전람회에 선전에서부터 제1부를 동양화라 칭을 하면서 부르게 되었어요. 1945년 해방 후에도 대한민국 국전에서도 이 명칭을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일반화가 되었어요. 저도 국전에 26회 국전이 됐는데요. 1976년인가 그렇습니다. 화가 났다고 영남 지방의 화랑가에서 잔치해주고 난리 났습니다. 그러나 1970년경에 이르러 이 용어가 우리 그림의 독립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제강점기에 타율적으로 붙여진 명칭이라는 비판과 함께 우리 주체성을 찾자, 우리 뿌리를 찾자는 주장에서 1980년대부터 공식적으로 동양화에서 한국화로 바꿔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 1982년부터 국전 대신에 국전이 폐지가 되고 대한민국 미술 전람회가 민전으로 넘어오면서 각종 공모전에 한국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983년 개정된 새 미술 교과서에도 다 빼버리고 한국화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석하게도 이 한국화라는 용어가 우리 전통 그림에 맞지 않고 그 특성을 표방할 수 없다는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일부 인사들에 의해서 행정소송이 벌어져요. 그래서 행정소송에 한국화라는 용어가 져버려요. 그래서 1988년 제5차 문교 교육과정부터는 교과서에 한국화라는 용어도 동양화라는 용어도 쓰지를 못하고 그 대신에 전통회화, 수묵화, 채색화라는 이런 표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한국화가 뭔데? 한국화의 정의를 내리자면요. 한국화란 재료와 연구는 우리 한국적인 것을 사용하고 그림을 그리되 한국적인 소재와 기법을 적용하여 한국적인 정서가 깃든 작품이어야 한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한국적인 정서가 뭔데? 한국적인 정서는 자, 은유적이고 정적이고 서정적이고 느낌이 차분하고 시적이고 축약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런 그림의 양식들이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면
이제 수묵문이나 문이나 동양화는 이 꼴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한국화는 전혀 별개입니다. 요즘도 한국화라고 이렇게 이름 지어지고 서양 미술의 흉내, 서양 현대 미술의 흉내를 내는 이 자체가 저는 아직까지 한국화의 정착이 멀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인화는 뭔데? 이 시대의 문인화는 시서화를 두루익힌 작가가 어떤 사물의 대상을 보고 가슴으로 감동을 받고 머리로 빨리 정리를 해가지고 그 느낀 감흥을 화폭에 옮기는데 삽시간에 그려야 돼요. 거침없이. 그 그림 속에는 작가의 사상성, 학문적인 요소, 인간미, 심지어는 유머의 뜻까지 엿볼 수 있어야 하고 간결하면서도 기운생동해야 된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어렵죠, 그죠? 자, 이제까지 제가 장황하게 우리 전통 그림의 명칭과 그 변해온 과정, 뭐 이런 것들 설명을 했습니다. 좀 이해가 됩니까? 네. 아, 이쪽 동네는 영 전기불이 안 들어오네. 자, 그러면 그림은 어떻게 보아야 하고 그림을 어떻게 감상해야 될까요? 그림은 작가의 눈으로 보고 작가의 마음으로 느껴야 합니다. 예술이란 머리만 아는 것도 아니고 가슴으로만 느끼는 것도 아니고 온몸으로 즐겨야 되죠. 온몸으로 즐긴다 할 때 우리 영혼도 같이 감동을 받고 즐거워합니다. 이게 바로 예술이에요. 옛말에 지지자는 불효호지자, 호지자는 불효낙지자라 했는데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다는 말이죠. 그림을 감상하는 방법은 그 그림의 크기만큼 떨어져서 보면 돼요. 큰 그림은 썩 물러났다가 작은 그림은 썩 들어갔다가 그리고 내 마음에 들면은 오래 들봐도 보고 이러면은 저희 현장에 가면 VIP 대접을 받습니다. 아, 저 사람 그림 아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그 비싼 팜플렛도 그냥 갖다 주고요. 그리고 또 커피도 덩달아 갖다 줍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가서 그렇게 감상을 하면은 틀림없이 VIP 대접을 받습니다. 못 받으면 저희한테 이야기했어요. 결국 그림 감상이란 한 작가가 자기 마음을 담아낸 그림을 또 다른 마음으로 읽어내는 작업이에요. 이제 우리가 그림을 보고 좋은 그림이다 아니다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위진 남북조의 남조의 사역이라는 사람은 회화를 비평하는 6가지 기준을 첫째로 기운생동을 어뜸으로 삼았습니다. 이거 우리 국민학교 교과서에 막 배웠죠. 사회가 육법 하면서, 그죠? 그 다음은 골법 용필, 응물상형, 수리부채, 경영위치, 전이묘사 이렇게 되는데요. 동양어는 기운생동으로서 그 전반적인 성격을 드러낸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기운생동에서 그림이 영원히 표출된다 그래요. 모든 그림과 글씨는 예외가 아니에요. 첫째 덕목은 뭐냐면은 기운차고 생동감이 있어야 돼요. 암만 뭐 실물같이 그려놔도 실물같이 그리면 뭐 사진 찍지 말라고 그런 거요. 자, 두 번째가 뭐냐면 골법용필인데요. 골법용필은 그림을 그리고 붓을 운필할 시에 오랫동안 수련하고 단련한 능력이라 할 수 있는데요. 부단한 노력과 수련이 있어야 내공이 생겨요. 그러면서 그 길을 화폭에 옮길 수가 있어요. 즉 획과 선이 얼마나 힘이 있고 유연하면 농남이 있느냐를 보면 되겠죠. 획과 선이 지푸라기 같다거나 막대처럼 딱딱하다거나 유연성이 없다거나 너무 갈필 위주거나 이러면 생동감이 떨어져요. 그 다음에는 응물상형인데 응물상형. 그리고자 하는 대상을 잘 표현해야 되죠. 만약 철수를 그려놓고 이거 영이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철수는 철수처럼 영이는 영이처럼 그래야 그 철수와 영이를 연상을 할 수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수리부채입니다. 수리부채. 우리가 모든 자연은 고유의 그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복숭아를 그려도 농익은 황색은 입에 춤이 꼴깍 보이게 해요. 이게 잘된 그림이에요. 이런 그림들이. 결국은 그 자연에 맞게 칠을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은 경영위치예요. 경영위치는
뭐냐면 구도가 잘 떼었나 못 떼었나. 구도가 잘못되면 화면이 난잡해지고 화면이 분할이 돼버려. 그러면 안 되겠죠. 그 다음 재관과 도장인데요. 자, 재관과 도장, 재관은 뭐냐면은 뭐 화제를 쓰고 그다음 뭐 누가 그랬다는 거에 글씨를 쓰는 게 재관이고, 도장은 꽉 찍는 건 낙관이죠. 이거 옛날에는 뭐 이런 거 하도 안 했는데, 송대, 송나라 시대 이전에는 하지를 않았는데, 송나라 시대 휘종이라는 황제가, 이거 아주 완전 예술가예요. 나라를 말아먹었어요. 송이 그래서 휘종대에 망해버렸어요. 이 양반이 이제 자기가 그림을 그려놓고 화면에다가 뭐 제시, 뭐 글씨를 막 썼어요. 그 이후부터 이게 보편화돼 버렸어요. 그래서 요즘은 언제 어디서 뭐 어떤 느낌으로 그렸다는 걸 이제 다 씁니다. 그 재간의 위치 작용은, 그 위치와 작용은 요리에 양념을 넣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서 재간이 필요한 곳에 재간을 넣으면 화면이 매우 생동하고 빛이 나요. 그리고 억지로 재간을 넣는다면 화면이 파괴되면 막힌 재간이 되어버려요. 재간을 중시하는 작가들은 그림 그리기 전에 곧 재간할 수 있는 자리를 비워놓고 그리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가 빈 곳을 여백이라 합니다. 여백을 잘 처리하면 화면에 생동감이 있고 숨이 통하며 옹석하지가 않아요, 화면이. 특히 산소에는 더욱더 그래요. 화제는 잘 쓰여졌나, 낙관은 균형 있게 잘 찍혔나, 여백은 시원하나, 이런 것들을 다 봐야 됩니다. 자, 이제 그림을 읽는 세 가지 방법을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연법을 뭐라 그래요? 한자로 연과라 그러죠. 연과. 그 다음 학 한 마리를 뭐라 그럽니까? 일러라 하죠. 이렇게 그려진 사물의 이름을 동음이자의 문구로 바꿔서 화면에 이렇게 알맞게 배치하는 방법이 있어요. 뜻을 표현할 때.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려진 사물이 갖고 있는 우화적 의미를 그대로 읽는 법입니다. 제비꽃이 이렇게 굽었죠. 이걸 예의초라 그래요. 뒤에 설명할 테니까요. 그리고 그 그려진 사물과 관련된 고전적 문구를 상기하여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암향이라든가 유향이라든가 그윽한 향기가 풍기다라는 이런 단어들은 매화와 난초를 상징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나오는 그림들은 전부 제가 그렸는 거 앞면이 많습니다. 자, 그림을 보면서 하나하나 어떻게 읽어야 하고 어떤 뜻을 가지고 있으며 어디에 걸면 좋은가를 한번 봅시다. 자, 매화는 몇 자의 소리를 취하여 미수라 그럽니다. 미수. 미수는 몇 살이죠? 88세죠. 자, 미수는 살미자인데 살미자 중간에 보면 10자가 있죠. 위에 8자, 밑에 8자. 이래서 미수라 그럽니다. 몇자와 미자가 중국어 발음으로 비슷해요. 그래서 88세를 뜻해요. 그럼 산수는 몇 세입니까? 산수는 80세고요. 졸수는요? 졸수는 90세죠. 그 난초는 난손이라 하여 자손을 뜻하는데 난초가 꽃이 피면은 금상첨화지요. 한 신혼부부가 있었는데 신부가 공주병이 심해요. 하루는 동창회에 갔다 뜩 오더니 남편을 보고 여보 동창회에 가니까 내가 이쁘다고 막 칭찬하고 애교 있다고 막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해주더라 얘기라. 그러면서 여보 나 같은 사람을 뭐라 하지? 이렇게 물으니까 이 남편이 눈이 둥그라이 해가지고 응? 과대망상? 이러니까 이 신부가 그거 말고 뭐 금머 있잖아. 금머 들어가는 거 저 사자성어 있잖아. 금시초문. 바보같이 그것도 몰라.
금상첨화 말이야, 금상첨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퇴계선생 시에 보면은 암양청치 고유사. 그윽한 향은 코로 맡는 것이 아니고 듣는 거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세속유유 이층이라 시정의 번거로움을 멀리하고 들어보았지. 이렇게 멋지게 난을 두고 노래를 했어요. 그리고 송나라 시대 인포라는 사람은 산언소매라는 시에서요, 소영행사 수청전 암향부동 월황문이라 그랬어요. 성긴 그림자가 얕은 물에 비치고 그윽한 향기 떠돌아 달빛마저 아스르하다. 다 이런 난초와 매화를 두고 노래한 절창들입니다. 자, 국화는 유유자적, 은일 장수를 뜻하죠. 진나라 때의 음료시인 도연명은 국화를 매우 사랑했답니다. 송나라 시대 주돈이의 애런설에 보면요, 진 도연명은 도개국이라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진나라 도연명은 홀로 국화를 매우 사랑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국화지는 은일자여, 목단화지는 부기자여, 연화지는 군자자다,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자, 사마강의 동락옹기나 아니면은 주돈이의 애련설이나 이런 것들은 다 참 이 한화가 하는 사람들은 아주 즐거이 외우고 즐겨합니다. 대나무는 곧은 절개를 뜻하죠. 이 네 군자를 사군자라며 고고한 선비 기상과 절개를 표현해요. 이건 어디에 걸어도 좋으나 가장 어울리는 것이 서재겠죠, 그죠? 그리고 학교, 뭐 이런 곳이요. 자, 다음은 이 모란이 나오는데요. 모란은 화중지형이라 그래요. 부귀영화를 뜻합니다. 우리 사극에 보면요, 대비마마, 왕비마마 방 뒤에는 전부 병풍에 모란 목단 그림이 다 걸려 있어요. 그래서 특히 거실이나 어른들의 방, 뭐 어디에 걸어도 다 좋은 그림들이에요. 그 밑에는 장미꽃인데, 장미꽃은 이 젊음과 청춘을 상징을 합니다. 연과 나팔꽃이 나왔죠. 연은 불가에서 신성시하면서 청정, 극락세계, 불염심, 염화미소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요. 범왕이 영치산에 가서 석가에게 연꽃을 바치고 중생들을 위해 설법을 청하자 석가는 설법을 하지 않고 연꽃 한 송이를 들고 이렇게 살짝 비틀면서 대중들에게 보였어요. 대중들은 이게 무슨 뜻이냐 하고 궁금해했었는데 오직 가슴만이 빙그레 웃었다 해서 연마미소라 그러죠. 근데 석가의 제자, 그 많은 제자 중에도 가장 걸출한 제자가 뭐냐면은 아난존자와 가섭존자입니다. 가섭존자는 불경을, 경전을 전수를 받아서 수행하는 방법을 전수받았고, 가섭존자는 얍얍하는 신통력을 전수를 받아서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염화미소라는 얘기도 있죠. 이게 연꽃은 여성의 옷에 그리면은 자손을 많이 낳기를 기원해요. 그리고 연꽃의 열매는 연과라 해가지고 소과 대과, 옛날에는 과거가 소과 대과가 있었죠. 연달아 합격을 의미하는 것이 되며, 연뿌리는 우단사연이라고 그래요. 우단사연. 연뿌리가 우리가 펴보면 또 소세지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형제의 우애를 뜻해요. 그래서 연꽃 그림은 여러 의미로 수험생, 고시생, 공직자 방, 뭐 거실, 마음대로 그리면 좋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 나팔꽃은 또 새벽에 핀다고 해서 결속, 단결, 기쁨 뜻하니 사무실이나 가정에 걸어도 좋습니다. 자, 송백은 절개와 장수를 뜻하고요. 천도는 장수와 다산을 상징하는데, 오래 살았다면 우리가 삼천갑자 동방삭을 또 이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동방석이 중국의 서쪽을 여행을 하면서 성무에 복숭아를 따먹고 삼천갑자를 살았다 하잖아요. 근데 전국시대에 제 나라 사람 동방석은 이 한나라 무제 때에, 한무제 때에 이 전국에 공포를 해가지고 인재를 구한다고 공포를 했는데, 이 동방석이라는 사람이 자기 속에서를 대나무를 한 짐이나 되도록 해서 한무제를 갖다 줬어요. 옛날에는 종이가 갖고 전부 다 대나무 간자잖아요. 그죠? 이걸 한 짐이나 되도록 써가지고 갖다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제가 그걸 읽는데 2달이나 걸렸다 그래요. 그래서 지겨워가지고 이제 채용을 했는데, 동방석은 변론에 뛰어나며 해학과 재치로 무제의 총애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기 골계열진이라는 책에 보면요, 62세로 병사를 했다 그래요. 그 두부 곡강시에서 이야기한 인간 70 고래에도 못 살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놈은 장수예요. 이런 고사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그림들은 어른들이 기거하는 곳이나 거실에 걸면 좋아요. 그 다음, 잉어와 물고기류는 출세와 등용을 뜻해요. 황하 상류에 올라가면요, 산서성과 섬서성 사이에 하진이라는 핵곡이 용문이라 하는데 폭이 한 50m 밖에 안 돼요. 황하가 넓은 곳은 7, 8km 되죠. 이건 50m 밖에 안 되는데, 어찌나 물살이 세차고 빠른지 큰 잉어도 여간해서 거슬러 오지를 가지를 못해요. 여기 올라가면 용이 된다는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용문이라고 그러는데, 중국에서는 장원급제를 해서 조정에 진사벼슬을 시작하면 입신 출세의 길이 열렸다고 등용을 뜻해요. 출세와 등용. 관직에 있는 분들, 정치인들, 수험생들 있는 곳에 이 그림들을 걸면 좋죠. 호박은 또 복 있는 꿀채 글로 들어온다고 해서 사업하는 분들이 많이 업어가요. 복 있는 꿀채 글로 들어온다 하잖아요. 그리고 해바라기 꽃도 금화라 해서 사업하거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해바라기 꽃을 꼭 갖다 업장에 걸어요. 많이 걸어놨죠, 그죠? 가면 좀 개성한 거, 진짜 눈 뜨고 못 볼 거 이런 거 많이 걸어놨습니다. 말그림도 마찬가지예요. 도전, 성공, 건강, 애군을 막아준다 해서 사업하는 분들이 사무실에 많이 겁니다. 자, 다음은 수선화 동백인데요. 수선화는 신비, 자존심, 고기를 나타내고요. 동백은 절정, 지극한 사랑을 뜻하면서, 병문안 갈 때는 동백꽃 가지고 간 사람 봤습니까? 안 가지고 간다 그래요. 왜냐하면 동백꽃이 떨어지면 모가지가 딱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불길하다 해서 안 가져갑니다. 하지만은 사랑과 절정이라는 좋은 꽃말을 가지고 있어요. 백년은 순결, 청초한 마음을 뜻해요. 그 다음, 비파는 풍요, 다산을 뜻해요. 열매가 많이 열리잖아요. 풍요, 다산. 사시자철, 푸르름. 닭은 이 오덕을 지녔다 해서 이 비슬은 문관을 뜻하고요. 이 발은 무관을 뜻하고요. 그리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비오나 꼭 끼어 하고 시각을 알려주죠. 요건 믿을 신자 신이에요. 그리고 먹이가 있으면 꼭꼭꼭꼭 무리를 불러 모으죠. 이건 인이에요, 인. 그리고 적을 맞아서 다른 놈 오면은 막 싸웁니다. 장딱 싸우는 거 봤죠? 치열하게 싸웁니다. 싸우니까 이건 용이다. 그 중에도 신과 용이 제일이다. 그래서 옛부터 사대부나 대갓집 집안에서 이 닭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 그럼 달마와 호랑이가 나왔습니다. 달마 그림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그 종류에 따라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달마 이야기 이것만 가지고도 2시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쉽죠? 그 종류에 따라 다른 의미가 있는데, 전신을 그린 그림에 짝대기 주장자를 하나 메고 뒤에 집신 하나 달고 가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달마가 입적 후에 다시 살아서 서쪽 인도로 돌아가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 강에 갈대를 타고 이렇게 서가 있는 거 있습니다. 이거는
앞에서 얘기했죠. 양나라 무제를 만난 후에, 여기서는 도저히 내 신법을 펴지를 못하겠다 해서 소림사로 이제 면벽 군연을 하러 들어가요. 그 강을 건너는 그 모습이에요. 그리고 상반신만 그리는 경우도 많죠. 여기 상반신 그려놨죠. 닮아라는 게 뭐 뚜렷한 게 있습니까? 자기 마음속에 닮아오면 됩니다. 그리고 불가에서 마시는 차도 달마에 의해서 유래가 되었다 그래요. 달마가 소림사에서 면벽을 할 수 있는 하루는 선정 중에 깜빡 잠이 들어버렸어요. 선정하고 잠하고 틀리죠. 그 신경질이 막 나죠. 그래서 달마가 칼로 눈꺼풀을 확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달마가 위에 눈꺼풀이 없고 눈이 땡그랗죠. 완전 뭐 눈깔 사탕이죠. 그래서 잘라가지고 굴 밖에 던져버렸어요. 그 자리에 이 눈꺼풀이 썩어가지고 여기에 조그마한 나무가 하나 올라왔는데 이게 최초의 차나무랍니다. 그래서 앞에 무슨 나무? 비파나무 하는 거 무슨 나무입니까? 앞에 비파나무 하는 그건 이거는 비파라는 열매잖아요. 비파. 우리 남쪽 지방에 가도 비파가 많고 중국 지방에 가도 비파가 많아요. 이거 동양화 소재로 많이 그립니다. 무늬나 소재로. 예? 이 열매가 먹으면 달콤하고 좋아요. 약재로도 사용하고 차로도 만들어 먹고. 저희 연구실에 이 나무가 있습니다. 한번 오시면 차와 함께 한 잔 드리겠습니다. 아까 눈꺼풀 잘라는 게 무슨 나무 됐다고요? 최초의 차나무가 됐어요. 차나무. 그래서 선성들이 수련시에 차를 마시는 근거가 되었다고 해요. 저리 가서 스님들이 이제 차를 우려주면은 마음이 들떠가지고 이러가 뭐 스님 차 마셔준다고 그래 차 우려준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고 이 고사를 생각하면서 지혜의 해안이 뜨게 해달라는 서원을 빌면서 서원을 세우면서 차를 마시면은 더욱더 의미가 있겠죠. 이 달마나 호랑이 그림들은 잡귀신을 물리친다 해서 사무실이나 거실에 걸면 좋습니다. 그 다음 두루미와 학이 있죠. 학은 순결함, 우아함, 고관 선비의 모습, 장수 등을 뜻해요. 옛날엔 신선이 타고 다니기도 했다 했죠. 뻥이요. 학을 왜 타겠습니까? 그죠? 조선시대에는 문관과 무관이 있었는데 문관의 광배에는 배하고 등에는 광배에는 이 학이 있었고요. 또 조선시대에는 요즘도 그렇죠. 학창이라는 이 학을 닮은 옷도 만들어 입었죠. 그리고 학을 한 마리 그리면 일로라 그러죠. 한자로 일로라 그러는데 일로는 뭐냐면은 단번에 장원급제를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연꽃과 함께 그리면은 연과 일로가 되겠죠. 그러면 단번에 소과 대과에 연달아 급제를 해라 이런 뜻입니다. 메추리는 편안함을, 부엉이는 묘두옹이라 하여 노인이 70세가 되었으니 축하한다. 그런 의미와 재물과 부자를 뜻해요. 사업하시는 분들 사무실에 집에 걸면 좋습니다. 고양이는 묘를 쓰는데 고양이 묘자 이 70세를 뜻하고요. 나비는 나비접으로서 나비접이 늙은이 질과 발음이 같다 해서 80세를 뜻해요. 개는 술로서 집을 지키고 도둑을 맞지 말라는 뜻이고 소가리는 궐로서 대궐하는 걸로 쓰는데 소가리를 두 마리 그리면 어떻게 돼요? 대궐이 두 마리니까 모반이죠. 모가지 날아가요. 두 마리 그리면 안 돼요. 다른 즐거움을 달에 대한 시는 참 많죠. 이백이라든가 사마강의 동락원기에 보면요. 명월 시지 청풍자래 밝은 달은 때마쳐 떠오르고 청풍자래 맑은 바람은 스스로 불어오네 이런 시. 그 다음 북송 오자 중에 최고 어떠면 소강절 뭐 장행거 뭐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소강절의 시에도 월도 천심처라 하늘 가운데 떠 있는 달.
이 규보의 시에 보면은 산성 탐울색이라 산성이 달빛을 탐하여 뭐 이런 시들이 있습니다. 다 달을 두고 노래한 절창들입니다. 굴은 대기를 표시를 하고요. 금붕어는 출세 등용, 금옥만당을 뜻합니다. 금옥만당은 집에 금과 옥이 가득하라는 그런 얘기죠. 이제 페랭이 꽃은 시골에서 흔히 보는 것인데 분가리를 뿌는 것처럼 고운 모양새가 꼭 시골 아가씨 같다 해서 애부터 청춘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어요. 그 제비꽃은 또 꽃대가 물음표처럼 이렇게 휘게 생겼어요. 해서 여의초라 그래요. 여의초. 요즘 관광지에 가면 효자손 많죠. 그 효자손은 옛날에 지금에는 효자손은 내 마음대로 이렇게 긁을 수 있어요. 이렇게 굽어가지고 등을 마음대로 끌죠. 그 이름이 여의입니다. 그 효자손 이름이 여의인데, 그러니까 제비꽃은 꽃말은 뜻대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여의주와 손오공의 예봉이 같죠. 뜻대로 되는 신통력이 같으니까요. 그 어린 명산 밑에 사는 60대 노부가 아주 착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신령이 가만히 참 착하게 산다. 기특해가지고 여의주를 하나 주면서 너희들 소원을 딱 한 가지씩 들어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여의주를 받았어요. 그 이제 아내는 결혼한 뒤에 평생 동안 반지 하나도 구입을 못했으니까 다이아 반지 하나 주세요 해서 뿅 그러면서 5kg짜리 다이아 반지 하나 얻었어요. 근데 영감은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소원을 들어준다는데 꼬리한 욕심이 많아가지고 빌기를 자기보다 10년 젊은 여자를 달라 이렇게 빌었어요. 신령이는 가만 생각하니까 이 새끼 아주 뭐 욕심도 꼬리하고 뭐 사상도 영 마음에 안 들걸라. 그래서 띵 소리와 함께 이 영감이 한 10년 나이가 더 먹어버렸어요. 그 마누라보다 10년 젊어졌잖아요.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달랠 걸 달래야지, 그죠? 좋은 기술을 두고. 저 갈대 그림은 갈대 로자가 과거에 붙은 선비가 임금을 처음 배하할 때 급제한 선비에게 임금이 주시는 고기려자와 발음이 같다 해서 갈대꽃을 붙는다는 것은 과거의 합격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깨를 그리고 깨가 갈대를 잡으면은 막 확실히 과거에 장원급제한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깨를 2마리를 그리면 대과 수학과에 합격을 한다 그래요. 개는 어때요? 개는 등이 딱딱하죠? 등이. 그게 갑이죠, 갑. 이제 갑을 병정 12간지에 갑이 제일 먼저죠, 그죠? 그러니까 다 장원하는 얘기입니다. 오리도, 오리 앞자가 갑옥갑변의 세조예요. 그래서 장원급제를 얘기를 해요. 옛날에는 과거 제도가 등급을 갑과 을과 병과로 나눴었죠. 또한 여러 마리를 그리면은 평화, 한가로움, 선비, 여유, 자유 등을 뜻해요. 이 오리와 기러기는 혼례 초래상에도 상징적으로 많이 올라가죠. 그 이유는 암수가 금슬이 좋아가지고 한 마리가 죽으면은 멀리 날아가지 않고 그 주변을 맴돌다가 정제를 지키며 따라 죽는다는 이 의리 때문에 초래상에 올려요. 까치는 까치 작자가 벼슬 작자와 발음이 같다 해서 벼슬을 뜻해요. 또한 참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쁨 소식을 뜻하고 그래요. 다 이런 그림들은 공직자나 수염성이 있는 곳에 걸면은 궁합이 딱 맞아요. 옛 그림들은 이렇게 깊은 뜻들이 있었어요. 자, 이게 뭐죠?
자, 이거 용마루 위에 올라앉는 걸 이걸 어처구니라고 그럽니다. 어처구니. 자, 길 앞에 사람이, 길 앞에 있는 이게 뭐죠? 관원장? 이 선호공입니다. 선호공. 아, 저 삼장법사. 그 다음 손오공 저8개 사호장. 이 사람들이 궁궐의 안녕을 지켜요. 그리고 또 우리가 맷돌에게 손잡이가 어처구니 그러죠. 뭐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 진짜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합니다. 다 이런 것들은 다 제 그림입니다. 이외에도 우리 전통 그림에는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또 그림을 그렸고 또 뜻이 사맞는 위치와 장소에 그림을 그렸어요. 그럼 어떤 그림이 어떤 장소에 걸렸나 실제 사례를 몇 가지 한번 봅시다. 이게 뭡니까? 이 드라마 MBC에서 방영한 드라마 겁나어라 뚝딱입니다. 이건 제 그림이 MBC 드라마에 특별 협찬한 사례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뭐 마음대로 특별 뭐 협찬을 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들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고 아, 그럼 협찬 좀 해줄 수 없나 이렇게 이제 요청이 와서 협찬을 해준 겁니다. 겁나어라 뚝딱에 이제 이렇게 드라마에 걸렸습니다. 그 원본 절정입니다. 이건 그거의 분위기와 그 화면에 맞게 그림 등으로 꾸미는데 이는 화면에 화장을 하듯이 또 액세서리 같은 역할을 해요. 이런 것들을 총칭 우리가 소품이라고 그래요. 그건 드라마의 성격에 맞게 배치를 해야 돼요. 자, 드라마 여자를 울려. 많이도 했다, 그죠? 여기는 중력 사무실 같은데요. 여기 보면은 묵직한 중력 사무실 분위기에 맞게끔 묵직한 산소를 갖다 걸어놨습니다. 그죠? 자, 요 원본이 요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는 SBS 드라마 아치아라의 비밀. 이런 드라마 저는 못 봤는데 이런 자료를 뭐 이렇게 방영을 했다고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가져왔는데 여기에는 요 방향이라는 작품이 저기 걸렸습니다. 자, 이거는 MBC 드라마 부르라 남풍아. 요 그림들요. 요 원본은요. 미러. 참새 그림이죠. 자, 이렇듯 제자리에 그림이 제대로 걸리면 화면이 화장을 하듯이 화면이 살아나요. 다음은 그림이 의류에 들어가서 상품화된 사례인데요. 이 서울의 프라이드라는 아웃도어 회사가 있어요. 전국의 수만 명의 작가들 중에 누가 가장 한국적이고 전통적인 그림을 그렸냐 여기에 제가 선정이 돼가지고 이 작품을 넉 장을 주고 로열티를 받아먹고 줬습니다. 그래서 이 생산을 해서 장당 200장씩 이제 생산을 하고 나중에 대량 생산을 할 때는 로열티를 장당 주고만 이렇게 이제 계약을 했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안 오네요. 난 떼부자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이제 프라이드는 아웃도어 회사에서 이게 사이클 유니폼이에요. 그 다음 테니스 유니폼, 테니스복 유니폼. 배드민턴 유니폼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예요. 자, 옛날 그림 중에는 우리가 색이 바랜 작품들을 가끔 볼 수 있죠. 그죠?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일부는 원래 그랬겠지만 또 다른 것은 박물관이나 건물 벽 안에 너무 오래 걸어서 그렇습니다. 그림은 오래 전시하면 상하게 돼요. 특히 빛이 들어오는 곳에는 색까지 다 날아가 버려요. 먹색도 날아가요. 먹색이 천년을 간다 그러는데 이게 또 다 날아가요. 그 어떤 사람들은 빛이 들어오는 곳에 그림을 걸어놓고 이거 얼마짜리인데 말이야 이 새끼 말이야 물감을 이거 사거리를 써가지고 날아갔다 이렇게 한다고. 그건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암만 좋은 물감도 빛을 보면 다 날아가 버려요.
그 우리가 가장 흔히 쓰는 조명은 뭐냐면 300룩스에 해당해요. 300룩스. 이거 300룩스입니다. 그런 건설 설계 사무소 이런 데는 600룩스를 써요. 그러면 전시장에는 몇 룩스를 쓸까요? 전시장에는 100룩스입니다. 100룩스. 그것도 박물관 같은 데서는 100룩스에 걸어놔도 2달 이상을 안 걸어놓습니다. 교체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해요. 그래서 앞으로 햇빛이 들어오는 데는 절대 그림을 걸지 마세요. 자, 이렇게 해서 대략 그림 보는 법을 훑어보았습니다. 이 정도를 본다면은 여러분들은 거의 전문가에 있는 걸 해요. 이 동양화 문인화는 종합예술입니다. 시, 서, 화가 3절의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요. 그 속에는 작가의 인간성과 인생이 묻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그림을 많이 봐가지고 진과 사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는 사람들도 이게 잘된 그림이다 못된 그림이다 내 눈으로 판단을 해야 좋은 그림을 그릴 수가 있죠. 그죠? 시원찮은 그림이나 가짜를 사면 속 터져요. 우리 대한민국에는 국산품은 여러 질이라듯이 그림이 최하에서 최고까지 있습니다. 속지 않으려면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든가 자기가 공부를 해야 돼요. 진짜와 가짜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나 원하는 진짜고 너 원하는 가짜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삼은 언제 캐면 좋습니까? 산삼. 봤을 때 즉시. 그렇죠. 모처럼 시원한 대답이 나왔습니다. 봤을 때 안 캐면 다른 사람 캐가버려요. 좋은 그림은 더 어떻습니까? 석유 그림 같은 거 이런 거는 금방 사버려야 됩니다. 놔두면 다른 사람 사가버려요. 옛날에는 부의 척도나 부를 가시하는 방법이 큰 집을 산다거나 집안에 금부치로 장식하거나 자개농을 들거나 뭐 지평수를 늘리거나 뭐 이렇게 노골적으로 과시했지만 요즘은 괜찮은 그림 한 점, 글씨 한 점은 그 집 주인의 인품을 그 그림 이상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줍니다. 아, 이 집에 그래도 머리에 먹물개나 들었네. 먹고 사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소중한 투자의 자산도 되고요. 그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 내 마음에 들인 그림 한 점 갖는 여유와 아치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잘 안 된다거나 질문이 있는 분 질문 받겠습니다. 어려운 거 하지 말고요. 제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다 똑똑한 분들이니까 뭐 질문할 게 없지 뭐. 지금 대표님 그 작품 네? 그리신 작품이 몇 점 됐습니까? 다시. 지금까지 예. 그 작업하신 작품이 완성돼 갖고 지금 있는 게 예. 그 작품이 좀 되시. 몇 작품 된다고요? 예. 저는 작품 그리기는 많이 그렸는데 이 팔아먹는 것 좀 있고 해서 그렇게 많이 안 되지 싶어요. 다른 사람들은 전시를 할 때 말이에요. 뭐 20점 갖고 뭐 10대점 갖고 이렇게 전시하는데 저는 전시를 하면 뭐 5, 60점, 70점 이렇게 갖고 하거든요. 그것도 3년 터울로 해요. 원래 14회째 7월 초에 대백 프라자 갤러리에서 7월 5일부터 전시를 잡아놨습니다. 그럼 한 6, 70점 볼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뭐 문인화 한다고 해서 뭐 사권자 이지로 뭐 요래놓고 저래놓고 뭐 별로 소재의 다양성 뭐 이런 거 없는데요. 제가 전시를 하면은 그림 좀 볼 게 있을 겁니다. 아, 문인화도 이렇게 다양하고 기운생동하고 하느냐. 이게 제 말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 전통 그림의 명칭 변화와 이해, 그 다음 그림 보는 법, 그림 감상하는 법에 대해 강의가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의 만족도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만족하십니까? 네. 여러분들의 상식과 잠재적인 소질 개발, 취미 생활에 이 강의가 진정으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